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점점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부산시장도 그렇고 야당 후보 측에 대한 지지 답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0명에서 5명 이상, 그러니까 58%, 52%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시작 단계에서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임 이 단체장들이 사실 좀 불미스러운 일들로 해서 사퇴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을 뽑는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후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임 시장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고적인 어떤 성격의 투표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한 부분 자체가 사실은 좀 우호적이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낸 거죠. 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 문재인 정부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말기다 보면 어떠한 선거건 간에 그것이 정권의 어떤 평가적인 성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5년 차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제1도시, 제2도시의 이제 거대 도시의 어떤 시장이라는 것은 그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전국구적인 성격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 평가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조금 여권에게 불리한, 야권에게 좀 유리한 그런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계속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선거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면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구도의 어떤 속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박빙의 어떤 승부가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까지 뭐 여야 후보, 미리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있지만 아직 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일도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들은 충분히 더 존재한다고 생각을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일까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 흐름들 지금의 이 추세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저는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작은 변화는 있겠지만 추세는 유지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저의 바닥에 깔린 것은 묵고 사는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부동산과 세금, 그다음에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적 요소에만 어떤 그 정력을 집중했지, 힘을 집중했지,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히 하고 아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다가 더해진 게 잘 버텨왔다는 K 방역도 알고 보니까 늘어나고 뭐 백신은 좀 늦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였다는 것. 또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이렇게 정의로울 것이다. 결과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설명이 없고 어떻게 보면 행사 위주의 이런 그런 데 대한 좀 불만 같은 게 쌓여서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좀 저는 저리 갈 거라고 보는 거고 작은 건 있을 겁니다. 뭐 반대는 있겠지만 크게 제가 볼 때는 점수를 따거나 네. 변화될 여지는 지금 여건이 국정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국정 기조를 하면 제가 볼 때 여기서는 통합하고 실용이라는 말을 저는 꼭 쓰고 있어요. 실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도그마, 독단을 벗어나갖고 실수한 것도 인정하고 교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옳다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통합인데 국민은 이제 어떤 나를 지지하는 계층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려는 그런 처음의 노력, 그걸 돌아가야 된다. 통합과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은 크게 바꾸기 힘들 겁니다. 큰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 대표가 입당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에 불출마하겠다라는 건데 안 대표의 선택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부 불출마 선언인지 조건부 출마 선언인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이렇게 한 서울시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중요한 선출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에 조건을 걸어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표를 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안 대표가 입당하면 저는 안 하고 안 대표가 입당 안 하면은 뭐 저는 이제 출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라는 거는 조금 저는 이상한 출마 선언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 배경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입당이나 합당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야권 지지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원하는 거죠. 본인은 통합을 앞장서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선언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강화시키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이 안철수 대표보다 오히려 낫다. 나는 어떻게 하든 이겨서 이 당의 어떤 승리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다 더 솔직하고 시민들도 더 호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알 듯 모를 듯한 그 출마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조건부 출마 선언이죠. 이렇게 안 하면은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분을 그 찾은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젊은 그리고 혁신적인 개혁적인 이미지의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좀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당당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오시장 들어오라, 안철수 대표 들어오라, 나와 경쟁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기지에 깔린 것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 안철수 대표가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103석이 있는 가장 큰 제1야당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이름이 적은 인지도가 적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저도 내가 나가겠다는 내가 이제 우뚝 서겠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데 다 온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고 조금은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대처하는 게 정치인의 태도죠. 네. 또 다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죠. 나경원 전 의원 뭐 조만간 결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야권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번에 출마하면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반드시 야권 단일화의 진정성을 보이시려면 사실은 저희 당에 입당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뭐 선입당 후 또는 합당 후에 그렇게 공천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 된다면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절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후에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보궐선거 3개월 정도, 석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특히 서울시장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철수라는 이름 석자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전 시장도 본인의 출마 과정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서로의 또 그 밀고 당기는 그런 신경전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주목받는 게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도 이제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이 출마를 했을 때 그렇게 확실한 승리가 담보될 수 있느냐. 그거가 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부각이 안 되는 건데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안철수 대표도 뽑고 싶지만 또 다른 거는 야당의 후보를 뽑고 싶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후보를 뽑고 싶다는 그 여론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회는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야당, 즉 국민의힘당의 대표로 나오면 승리가 굉장히 보장되는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왜 이것을 선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대표는 계속해서 들어와서 100% 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한다 그러면 입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제로로 하겠다는 조건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안 가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야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어떤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이후의 국면.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이후의 전국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놓는 하나의 어떤 공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도 김종인 체제로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그것을 전체를 장악하고 갈 것이냐. 그 주도권 싸움이 지금 두 분 간의 갈등의 하나의 본질이다. 뭐 저는 이렇게 이 생각합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단순히 서울시장에 대한 승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쪽에 그 선거 이후에 대한 전국을 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지금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지 않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절차 과정을 거친 뒤에 단일화를 하는 그러니까 뭐 이른바 2단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실제로 뭐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모델이 아시는 대로 그 10년 전에 박원순 단일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후보로 이미 박영선 후보가 돼 있었는데 시민 후보로 1로 나왔던 박원순 후보하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된 건데 그때는 그런데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민주당이 지지도가 그 서울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쉽게 박원순 씨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만약에 저렇게 가면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뽑고 그건 언제까지냐? 2월 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21일까지 후보 동원이 다 끝나요. 1월 28일부터 어떻게 보면 경선이 시작된다고요. 순회 경선하고. 그 이후에 다시 안철수 대표와 다시 한번 경선을 한다. 이게 현실적이냐, 첫째. 제가 볼 때는 야, 저래 되면 굉장히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많을 테고 쉽게 안 될 거란 느낌을 저는 와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지점이 저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뽑히더라도 지금의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유지될까?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에 대한 대표 지지를 보면은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후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순간 많이 갈라질 거다. 그때도 과연 안 대표가 지금 같은 상황을 즐길 수 있겠느냐. 시간이 별로 없다. 예. 저는 그래 보는 거고 빨리 좀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자, 민주당 우상호 의원 이야기도 해보면요. 여권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주장을 했고요. 또 정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1대 우리는 1이고 반대가 다하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야권에서도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권을 분열시키고 야권을 단일화하면 이길 확률이 커지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권 내에서도 사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후보가 나온다면 사실은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미세한 어떤 차이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구도로 가고자 하는 거는 뭐 어차피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당을 넘나드는 그러면 정당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각 정당은 자기들의 정강 정책이 있고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당이 달리 존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다 털고서 그냥 같은 당처럼 해버린다 그러면 정당을 같이 하지 왜 다른 당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의도는 이해는 가지만 각 당이 후보를 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는지를 어필하고 그런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지 그 선택권을 자꾸 뺏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저는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우상호 의원의 뭐 이런 제안들이 우상호 의원 혼자서 지금 외롭게 서울시장 레이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또 이슈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본인의 지지율의 어떤 문제도 좀 있고 또 사실은 단일화의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만 여권도 이 서울시장 선거
아주 절체절명의 선거거든요. 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후보들도 이제 가세해서 붐업을 시키고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양쪽 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국회에서는요, 이제 임시국회 본회의가 3시 반에 예정이었으니까 지금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오늘 또 그에 앞서서 오전에 본회의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정부 어떤 입장이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야에서 좀 물었는데 여기도 뜨거웠네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야당이 백신을 정치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공세를 폈고 야당은 반대로 여당 K 방역 뭐 그동안 그렇게 성과하고 자화자찬하더니 결국은 킬 방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뭐 정세균 총리는 특별히 정부에서 책임질 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 백신을 놓고서 또 방역을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 계속 이렇게 수그러들지가 않네요. 그럴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잘해온 게 분명했는데 잘해온 그 바탕은 국민들의 희생이잖아요. 국민들이 내핍을 강요받으면서도 따라준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 과도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말씀 8.15 집회 때 그 광화문 근처에 기지국에 다 해가지고 몇만 명을 찾아내가지고 연락하는 이런 거는 외국 같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개인 정보 때문에. 이태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국민들이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K방역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희생해서 온 거다. 근데 정부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조용히 국민들을 뒤에서 보면서 서너 달 앞을 내다보고 백신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나마 늦게나마 해가지고 다행이다. 그리고 5,600만 명분이 확보됐다. 그럼 국회에서 따질 것은 그럼 실제 언제 도착해서 언제 그런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거냐. 예.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뉴스 검색해 보니까 정세균 총리는 2월 달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2월 달에 부분적으로나만 그 2월 말쯤 보이는데 시작되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오늘 쏙 시원하게 많이 물어줘야 돼요. 그럼 정부 판단 근거는 뭐였느냐?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저는 책임충 이런 거 좀 나중에 좀 지나가고 나서 했으면 좋겠고 예.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야당이 좀 더 조목조목 세밀하게 이제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야당의 도리라고 봐요. 저도 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은 이 사안은 방역이나 이 코로나 문제는 사실 네. 초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4.15 총선 때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네. 오늘도 이제 강기훈 국민의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 K방역을 킬방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K방역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사실 만든 성과를 이렇게 폄훼하는 거는 예. 국회의원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협력 관계로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응답을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책임 추궁만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임시국회 본회의 당초에는 3시 반에 개회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각 당의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당도 있고요. 그래갖고 아직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란 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정인이법 오늘 현안 중에 하나였는데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대답은 37%였고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54%로 좀 더 우세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일단은 뭐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듯 하면서도 주호영 대표는 계속해서 이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사면론을 처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 부분 부정적인 여론이 꽤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작의 이유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월 14일 날 최종 심의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예. 사실 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들어선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부정적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사례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 합의하에 전두환 노태우 씨를 사면합니다. 그때가 사실상 사회통합, 국민통합 그것의 어떤 명분 속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회통합이 된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아무런 어떤 반성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사면만 한다 그러면 이것이 또 사회통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종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법치가 무너졌다. 사법부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종 심판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태를 벌였는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시각이 여기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저기 자막에도 나오지만 여야 정당의 지지층에 따라서 극과 극이잖아요. 저게 저는 오히려 사면 필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고유의 정치적 권한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그렇게 흔쾌히 답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적어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는 죄의 경중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적어도 4년 가까이 3년 넘도록 4년 가까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시작됐던 저 문제 때문에서는 이제 매듭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많다고 봐요. 예. 다시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잘못한 게 많고 정치적으로 패배자지만 과연 그 사안이 저렇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사안이냐 개인적으로 뭐 돈을 착보한 거 아닌데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는 있고 다스라는 게 하지만 그거는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업인 시절의 이야기였다는 점. 그 가운데 뭐 도덕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17년, 나이 이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에 대한 자기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저는 뭐 정략적이보다는 그런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망을 반영해서 네. 꺼냈다가 당내 열혈 지지자들한테 혼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 사면 관련 여론조사는요, 오늘 보여드린 저 조사도 있지만 또 며칠 전에 있었던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또 팽팽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늘상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이 결론이 어떻게 여야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게 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